혼자 눈뜨는 아침. 이경자. 학원 9번째 이야기. 통로. 근우와 소영이는 그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아이들 아버지에게도 원망이 생기지 않게. 다음 날 이른 저녁 무렵 호준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경은 결국 이런 결론을 내렸다. 자신이 낳아 기른 자식들과 헤어져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태경은 우선 피가 식는 것 같은 오한을 느꼈다. 자기가 아이들 없이 살 수 있을지, 아이들이 갑작스레 자신과 헤어졌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려는지, 만약에 남편이 아이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한다면 어떤 영화에서처럼 학교 앞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아이들의 모습만 훔쳐보게 될는지. 태경의 이런 생각은 집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진하고 커져서 태경의 감정 기능을 꼴깍 삼키고 말았다. 그래서 태경은 그저 슬프고 먹먹해진 채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 아이들과 헤어진다는 것, 아이들이 자기와 헤어질 때 받을 고통을 생각하는 건 이젠 태경의 감각으로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 걸음을 걷는 그의 발길은 무겁고 흔들려 보였다. 태경은 현관문 앞에 섰다. 집안에서 소영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려왔다. 초인종도 누르지 못하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태경의 팔목에 문 안쪽에 완강한 저항이 느껴졌다. 근우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남매가 싸우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뭘 하고 계실까? 태경은 형언키 어려운 고통에 목이 메었다. 힘없이 누른 초인종 소리에 벌컥 문이 열렸다. 태경은 문을 열어준 어머니의 눈빛에서 이내 절망과 슬픔을 보아야 했다. 하루 사이에 중병을 앓고 난 사람처럼 얼굴이 헬쑥해진 전씨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왔니? 그런데도 전씨가 먼저 딸에게 안도와 절망이 범벅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태경은 걱정과 슬픔에 가득 찬 어머니에게 너무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아쉬운 대로 우선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해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입이 붙어서 좀 채 떨어지지가 않았다. 어머니의 불안은 너무도 깊고 클 것이었다. 깊고 큰 어머니의 불안을 어디에서부터 헐어내야 될지, 아니면 희망으로 메워야 할지. 태경은 그래야 할 것 같으면서도 도무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태경이 돌아온 것도 모르고 무엇 때문인지 계속 싸움질을 했다. 태경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아이들로부터 들려오는 내놔 내 거야 하는 고함을 아득한 느낌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침대에 걸터앉았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다. 하기로 하면 모든 것이 일이었다. 그런데 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토록 무기력해져야 할까? 왜 아이들에게 선뜻 얼굴을 보이지 못할까? 너희들은 남매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너희 둘뿐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한다. 태경은 왜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밥 먹었니? 삐끔이 닫기다만 문을 밀고 고개를 디민 전씨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은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늙어버린 기색이 완연했다. 태경의 가슴이 아린다 싶더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태경의 일탈은 전씨의 상식과 생활 정서를 뛰어넘는 것이라서 이제 그는 딸에게 섣불리 따질 수도 없었던 것이다. 40 중반의 딸에게 가지는 절망과 두려움은
마치 딸이 받아놓은 목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아 슬픔조차 겉으로 드러내기 무서운 그런 것이었다. 시한부 생명의 자식에게 어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밥을 챙겨 먹이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전 씨는 딸에게 그 말밖에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태경은 대답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전화벨이 울렸던 것이다. 조건반사처럼 태경이 일어섰는데 수화기는 전 씨가 들었다. 그이는 아닐 거야. 태경은 오래전부터 그랬던 것 같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생각했다. 전화벨 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제풀의 싸움이 끝났는지 아이들이 소영이의 방에서 나왔다. 엄마 왔잖아. 제 방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태경은 딸을 무턱대고 끌어안았다. 딸의 뒤에 그 누가 벌겋게 된 얼굴로 서 있다가 동생과 어머니의 포옹을 바라보았다. 잘 있었니? 태경이 소영이를 풀어넣으며 그누에게 인사했다. 아들이 그냥 미소 지었다. 오빠는 아주 나빠. 내 테이프를 자기 달래. 말도 없이 가져가고. 도둑놈이야. 소영이가 배우처럼 재빨리 표정마저 일그러뜨리고 슬프고 억울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래서 실컷 싸웠구나. 태경이 말했다. 이때 전 씨가 태경에게 수화기를 들어보이며 태희라고 말했다. 이모가 오늘 10번도 더 전화했어. 엄마 오면 꼭 전화하랬는데 이모가 먼저 했네. 소영이가 찌꺼렸다. 태경은 태희와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일어섰다. 언니 어디 갔었어? 태희가 꾸짖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은 짜증이 났다. 어린 동생이 자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태경은 오히려 그것을 묻고 싶었다. 엄마가 전화에 대고 울더라. 태경의 침묵이 결코 부드럽지 않다는 걸 느낀 태희가 한풀 꺾인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이번에도 태희가 들은 언니의 대답은 한숨소리뿐이었다. 그 사람하고 갔었어? 태경이 너무도 쉽게 대답했다. 이번엔 태희 쪽에서 침묵했다. 30초쯤 지났을까? 언니 정말 이혼할 거야? 다른 방법이 없잖니. 이혼밖에?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물론이지. 그쪽도 이혼한대? 그럴 거야. 언제? 글쎄,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어? 태경은 태희의 이런 수사관 같은 질문이 싫었다. 태경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싶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말은 행동을 헷갈리게 하는, 그래서 도리어 방해만 되는 요물일는지 몰랐다. 그냥 이혼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살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행동하면 된다. 말은 너무 피곤하고 불필요한 생각을 군더더기처럼 붙이게 된다. 태경은 이런 생각을 했다. 언니, 내일 나랑 만나. 태희가 비장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나랑 만나. 언니하고 꼭 만나야 돼. 알았지? 내가 그리 갈까? 아침에 전화하자. 아니야, 지금 약속해. 집에 가면 엄마도 계시고 애들은 계약이지? 언니가 시내로 나올래? 글쎄. 그럼 내가 갈게. 언니네 집 근처 다방으로 가지 뭐. 아, 거기 왜 은행 있잖아. 은행 지하에 뭐 있더라. 10시? 10시 반? 태희의 목소리는 집요했고 태경은 그 집요함 때문에 10시 반으로 약속했다. 엄마, 외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엄마 친구가 너무 아파서 돌봐주러 급히 갔다는데 친구 누구야? 수화기를 내려놓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태경에게 소영이가 다가와서 물었다. 태경은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이내 어머니의 배려를 깨닫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미야, 그래.
그 친구는 좀 괜찮디? 이때 전 씨가 딸과 손녀의 얘기에 이런 말로 끼어들었다. 그러면서 전 씨는 아직도 태경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손녀딸의 고개를 돌려 세웠다. 소영아, 들어가 자자. 내일 학교 가잖니? 하고 말했다. 이 짧은 동안에 일어난 일로 태경은 한동안 소파에 붙박여 있어야 했다. 전 씨에겐 아직 태경이 길 건널 때 조심해야 할 어린 자식이었고 죽는 날까지 보살펴야 할 딸일 것이었다. 태경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목이 메었고 또한 그 사랑이 두려워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틈에서도 태경은 호준을 느꼈다. 그는 대기처럼 태경이 숨쉬는 어느 곳에서나 가득 차 있었고 태경은 후련한 느낌 속에서 불현듯 사랑을 숨쉬곤 하는 것이었다. 어느 결엔가 집안이 조용해졌다. 태경은 거실에 불을 끄고 주방을 돌아본 다음 부엌불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근우의 방문을 열었다. 근우는 책상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쓰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태경을 보면서 본능처럼 공책을 덮었다. 내일 계약이니? 태경이 물었다. 오늘 했잖아요. 아, 그랬니? 태경은 부끄러웠다. 하지만 근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었다. 넌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구나 벌써. 태경이 민망함을 감추려고 중얼거렸다. 근우는 어머니가 어서 나가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태경은 아이와 자기 사이에 어떤 거리가 느껴져 당황스러웠다. 엄마 나간다. 태경이 썰물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우는 입을 달싹거리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태경은 아이의 방문을 등 뒤에서 닫았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몸은 나른한데 잠을 자고 싶지는 않았다. 무슨 할 일, 집안 살림살이가 아닌 어떤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이 조심스럽게 밀려들었다. 거의 1분쯤 방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래도 태경에겐 조바심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았다. 태경은 옷을 벗으려고 가슴 위에 달린 지퍼의 꼭지를 잡아내리다가 그만두고 커튼이 쳐진 창가로 갔다. 커튼을 밀고 덧문을 열었다. 어스름한 세상이 보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태경의 마음이 거침없이 밖으로 쏟아져 나갔다. 그제야 태경은 자신의 조바심이 저 세상 속 드넓은 천지로 나가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하나의 점 같은 삶을 떠나 무수한 점과 선으로 그것들 속에 휩싸여 살아가고 싶었다. 태경은 왼손으로 어둠에 물든 투명 유리에 손을 대었다. 유리는 차고 왠지 눅눅했다. 그의 손이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은 고작 이랬다. 태경은 허겁지겁 두 짝의 유리문을 가운데서 닫힌 고리를 틀어 벗겨내고 창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이닥쳤다. 태경은 고개를 내밀고 차가운 대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태경의 마음에 있는 아쉬움과 그리움 속으로 대기가 물기처럼 스미고 채워지기 시작했다.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통해 삶의 질을 바꾸려 하듯 지금 태경은 마치 스스로의 욕구가 만들어낸 의식에 빠져든 것 같았다. 태경은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었다. 겨울밤의 대기에 살이 닿았다. 그 대기 속엔 그리움의 원형질들이 형태도 없이 배어있을 것이었다. 태경은 그 대기 속으로 자신의 갈망을 해방시켰다. 대기 속으로 들어간 자신의 갈망이 마침내 어딘가로 떠돌다가 운명처럼 안식하는 곳이 있으리라고 태경은 무녀처럼 속으로 이런 갈망의 주문을 외웠다. 태경은 어둠의 대기를 다 마시고 눈을 크게 떠 세상의 깊고 아득한 곳을 끝까지 바라보고 싶었다. 창밖으로 내민 소망의 손엔
차가운 겨울바람이 닿았지만 태경은 그 차가움 속에서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한꺼번에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생활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저 드넓은 세상 속에서 거침없이 살아가도록 하고 싶었다. 거침없이 살아가는 자신을 보고 느끼고 싶어졌다. 그래야 한다고, 꼭 그렇게 하겠다고 자신에게 울먹이면서 말했다. 예, 어미야, 태경아. 이때 전씨가 슬며시 방으로 들어와 창가에 매달려 있는 딸을 불렀지만 태경은 듣지 못했다. 전씨는 태경의 뒤로 다가가다가 딸이 손을 내놓고 휘젓고 있는 것 같자 그 자리에 붙박이고 말았다. 그놈이 저 창밖에 와서 지금이 언제라고, 누가 보면 어쩌라고. 전씨는 한시바삐 딸을 돌려세우고 싶은데 몸이 줄이 틀린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전씨가 입안에서 신음 같은 소리를 거푸 내놓았다. 태경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가 서 있는 것이었다. 꼭 무슨 장승 같은 모습이었다. 태경은 늦잠에서 화들짝 깨어나듯 서둘러 창을 닫아 걸고 덧문을 닫고 커튼까지 쳤다. 거기 누가 왔지? 전씨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태경이 애원하듯 전씨를 불렀다. 전씨가 의심과 기대가 엇갈리는 눈빛으로 딸을 쳐다보았다. 누가 오겠어요. 그냥 창밖을 좀 내다본 건데 어머니도 참. 전씨는 어쨌든 딸의 진심이 사실인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주무시지 않고 어머니. 생각이 있으면 너도 알지 않겠니? 내가 편하게 잘 수 있는지. 전씨가 이렇게 말하면서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태경도 전씨를 따라 했다. 태관절 어디 갔었니? 전씨가 딸의 허벅지에 손을 얹으며 그 손에 전신의 무게를 얹으며 말했다. 지금은 적어도 딸과 자기밖에 없으므로 전씨는 목소리조차 당당했다. 태경은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저 고사리 같은 손주 새끼 둘만 없었대도 아마 간이 말라 죽었을 거다.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는 아이가 아니라고요. 전 45살이나 되었어요, 어머니. 45. 태경이 젖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다. 나이가 무슨 소용이래. 행실이 철없는 걸.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 해봐라. 네가 그렇게 입은 차림으로 바람같이 사라져서야 되겠니? 너도 자식을 기르잖니. 나중에 소용이를 생각해봐라. 여자란 사내들과 달라 자식 때문에도 제멋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이란다. 네가 그런 이치를 안다고 하겠니? 그런 행동을 하면서. 태경은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할 말이 없었다. 예전에 애어미가 서방질이 나니까 아이가 옷구름을 잡고 자더란다. 그런데 그걸 가위로 자르고 도망을 갔더라더만. 전씨는 말끝에 혀를 찼다. 태경은 답답하고 화도 났다. 어머니, 왜 나쁜 대로만 생각해요? 그럼 지금 네 행실을 좋게 얼씨구 잘한다 이렇게 봐야겠니? 태경은 할 말이 없었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남 모르게 고비를 잘 사귀도록 해라. 넌 날 원망하겠지만 죽을 날 받아둔 거나 다름없는 어미는 딸을 절대로 미워하지 못한다. 태경은 자신의 허벅지를 누르고 있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만졌다. 이미 탄력을 잃은 살갗이 살과 핏줄과 뼈를 싸고도 남아 이리저리 밀리었다. 사람의 정을 무쪽 자르듯 자를날 수야 없겠지. 그래도 말라기 전에 잘 정리를 해라. 이 어미의 마지막
마지막 당부다. 내 말 알아듣겠지? 뭐잖아. 김서방도 올라온다는데 큰일 내기 전에 잘해라. 네가 누구니? 내 딸 태경이 아니냐? 어미 속 한번 아프게 하지 않고 크더니. 전씨가 콧물을 소매 끝으로 훔쳤다. 늙은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쩌면 딸이 겪을지도 모를 태산 같은 수모와 고통이 느껴져서 그것을 어머니로서 어쩌지 못하는 한스러움 때문에 전씨의 슬픔은 가라앉지를 않았다. 태경도 소리 없이 울었다. 그들은 휴지통을 옆에 가져다 놓고 눈물과 콧물을 닦았다.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만나랴? 한동안 울기만 하던 전씨가 말했다. 어머니. 태경이 무릎을 꿇으며 어머니를 불렀다. 전씨가 딸의 얼굴을 보았다. 어머니, 그 사람은 아주 좋은 남자예요. 어머니도 한번 보면 알아보실 거예요. 전 어머니, 그 사람 때문에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태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전씨가 딸의 어깨를 주먹으로 후려쳤다. 그러나 태경의 어깨엔 아무런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설마 바람이 나겠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지금 제가 결혼했다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어머니. 결혼은 하늘에 걸린 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사람이 결정한 일은 사람이 풀 수도 있잖아요. 태경이 어머니를 빨아들일 듯이 바라보며 꼼꼼하게 말했다. 김서방한텐 제가 얘기할게요. 아이들은 아이들이 좋다는 대로 하겠어요.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을 죄인으로 윽박지르지 말고 저를 좀 당당하게 대해줘 보세요. 왜 목소리만 죽이도록 키우셨어요? 왜 착하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바보처럼 흉내만 내며 살았다고요. 이젠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아보겠어요. 드넓은 세상에서 내 눈으로 똑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보겠다고요. 아무 걱정 마시고 저를 믿으세요. 태경이 말했다. 전씨는 한마디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태경은 지난밤에 어머니와 했던 이야기를 태희와 되풀이해야 했다. 상대가 어머니에서 30대 초반의 여자 동생으로 바뀌었다 뿐이었다. 이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태희의 의견이었다. 언니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고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사랑 때문에 일반적인 하자사항이 없는 가정을 깬다는 게 미숙한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사랑은 생활이 아니라고. 사랑은 감정이야. 많은 감정 중에 하나라고. 왜 언니는 그 나이에 작은 한 부분으로 전체를 뒤집어 싸려고 해? 그건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걸 욕구하기 때문에 불행은 당연한 결과로 오는 것이라고. 언니는 사춘기 소녀가 아니야. 난 처음엔 그 건축한다는 남자가 근사하게 느껴지더라고. 언니에게서 남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한다는 게. 하지만 일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건 어리석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 태희는 자신의 말에 자신이 만만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반드시 옳다고 믿는 것 같았다. 그러나 태경은 그렇게 말하는 동생을 난생 처음으로 구경꾼처럼 바라보았다. 동생이 남달리 똑똑하고 진취적인 것이 늘 자랑스럽고 부러웠는데 지금은 그 오랜 감정이 냉정하게 바뀌었던 것이다. 태희의 말은 셈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고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외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언니, 이혼은 하지 마. 근우와 소영이도 부모와 살 권리를 가졌다고. 그 애들도 단란한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니깐. 가족은 결국 그런 의무와 권리의 관계로 이루어진 작은 혈연 사회지 뭐겠어. 태경은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했다. 언니, 난 언니를 미워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야. 언니의 파국이 두렵고
언니가 불행해지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태경은 다시 태희를 바라보았다. 하고 싶은 말이 속에서 들끓었지만 엉킨 실타래처럼 올이 풀리지를 않아서 태경은 답답했다. 태희는 커피를 2잔째 마셨다. 엄마가 전화에 대고 우시면서 당신 전생이 부끄럽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죄를 졌으니 이런 벌을 받는다고. 엄마의 인생을 이해하는 방법이 옳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가엾더라고. 태희가 침울하게 말했다. 태경은 길모퉁이의 찻집에서 동생과 마주 앉아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니가 뜰에 앉아있다가 슬며시 사라졌다면서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 태희가 말했다. 태경은 웃을 수도 울 수도 그리고 태어날 수도 없었다. 이미 2 사람은 자기들이 시내의 백화점, 간이 음식점이나 이태리 식당에서 맥주잔을 기울일 때와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었다. 언니, 내 생각인데 이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이혼은 하지 말고 언니의 생활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언니 문학 공부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 요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은 모양이더라고. 아니면 일을 갖든가. 보험이나 서적 세일즈도 괜찮다거든. 내 생각 어때? 그리고 그 남잔 말이야. 애인으로 두고 가끔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요샌 그런 여자들이 많대. 괜찮지 뭐. 태희는 결코 명랑하지 않은 목소리를 일부러 가뿐한 듯 꾸며내어 말했다. 태경은 동생의 눈길을 피했다. 태희는 언니가 자신의 정성 어린 말을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태희는 자신의 생각이 현명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태희는 이제는 언니가 말할 차례라고 태경이 입을 열도록 언니를 응시하고 있었다. 넌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이윽고 태경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서 듣고 있던 태희는 얼떨결에 서리를 만난 것처럼 오싹 소름이 끼쳤다. 난 더 이상 형부를 속일 수 없단다. 네가 이 기분을 이해할 수 있겠니? 내가 너무도 깊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태론 형부를 예전같이 대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할 수 없단다. 그건 사람에 대한 모욕이 아니겠니? 형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호준 씨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도 모욕이야. 내가 45이나 되어서 어떻게 모욕의 삶을 살겠니? 내가 참을 수 없는 건, 내가 피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란다. 근우와 소영이 내가 낳아 기른 자식들이고 그 애들 생각하면 머릿속이 한순간에 암흑처럼 되곤 하지만 태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었다. 언젠가 동해안에서 돌아온 날 밤 찬수가 와 있었고 아직 호준과의 성교의 기억이나 흔적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남편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일을 치러야 했을 때 그 파괴감을 태경은 잊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야 속일 수 있겠지만 속이는 동안 타락하는 자기 자신은 어쩔 것인가. 태경은 이 기분을 동생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나는 결혼하고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정말 그랬어. 나라는 존재는 아내와 어머니와 주부와 며느리로 쪼개어져서 싱크대와 장롱과 가계부에 악착같이 붙어 있었지. 내가 무엇인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열심히. 남편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고 남편이 내게서 관심을 거두면 내 인생이 처참하게 허물어질 모래성 같은 삶을 살면서 나는 내가 잘난 가정주부라고 각종 취미 생활을 하는 중년 여자들을 쓰레기 보듯 경멸했구나.
나는 이제 아무도 경멸하지 않는단다. 어떤 인생도 경멸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려는 인생은 내가 나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란다. 호준 씨와의 사랑은 마치 현미경처럼 세상을 보게 해줬어. 이혼이 어떻게 쉽고 즐거울 수 있겠니? 오래된 현재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건데. 하지만 나는 그 고통의 중심에 서 있으려는 거야. 아마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런 예감이 들어. 운명같이. 나는 돌아갈 수 없이 먼 데까지 와버린 것 같단다. 이해할 수 있겠니? 돌이킬 수 없는 거. 태경은 무섭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긴 이야기를 끝냈다. 태희는 자기의 손톱을 만지고 있었다. 그는 언니가 얘기하는 동안 언니는 자기와 다르다는 것 이외엔 더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에 잠겨있던 태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언니는 결혼에 대해 꿈을 가진 것 같아. 남자에 대해서도 아주 낭만적인 환상을 가졌다고 할까? 태희가 심각하고 어두운 표정을 하고 말했다. 남자는 결국 똑같지 않을까? 우선 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고 여자보다 남자가 낫다고 생각하는 원천적인 우월감에서 똑같아. 물론 언니가 운명으로 여기는 그 건축가는 예술가라니 다른 일반적인 남자와 다를지는 모르겠어. 차별 의식이 덜할까? 아니, 우월감의 표현에서 차이가 나겠지. 어떤 남자는 여자를 끝없이 동정하고 보호하려는가 하면 어떤 남자는 하녀 다루듯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니까. 태희가 여기까지 말하고 손을 깍지 꼈다. 그리고 깍지 낀 손 위에 얼굴을 얹고 태경을 탐색하듯 바라보았다. 태경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언니, 나는 다만 언니가 언니의 인생을 이 남자에서 저 남자에게로 떠넘길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남자에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소외감은 더 깊어지니까. 넌 어쩌면 그렇게 말을. 그게 똑똑한 거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의 생각으로 다 재려고 하니?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땐 그 행동에 수많은 원인이 있을 거라고. 그 원인들의 애정을 갖지 않으면 무서운 독선에 빠지지 않겠니? 태경은 왠지 화가 났다. 그러나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처럼 말을 잘못한다. 그렇지만 너보다 더 깊고 신중하게 사물을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또 사랑할 거다. 이게 너와 나의 차이다. 태경은 속으로 이런 말을 해보았다. 정말 그랬다. 태희에게 자신의 사랑을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선 어떤 말로 자기가 발견한 기쁨과 희망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지. 태경은 말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일은 포기하기로 했다. 새로운 오해와 편견만 만들어낼 것이 뻔해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를 인정하리라는 믿음은 버리지 않았다. 갑자기 태희가 키득키득 웃었다. 태경이 얼굴빛을 붉히고 동생을 쳐다보았다. 아무도 언니를 미워하지 못할 거야. 그런 느낌이 들어. 태희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태경에게 붙박은 눈길을 좀 채 거두려 두지 않았다. 태경은 거북스러웠지만 참았다. 언니는 사실 나보다 내가 흉내낼 수도 없이 대단한지 몰라. 다시 태희가 중얼거렸다. 태경의 입술이 조금씩 비어져 나왔다. 어처구니 없다는 눈빛이 되면서 그랬다. 글쎄, 나는 분석하고 도사리고 하는데 시간을 보낸다면 언니는 생애 가운데서 확실한 부피로 살잖아. 그런데 왜 내겐 언니가 소설이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만 여겨지지? 그래서 속이 상하나 봐. 왜 그럴까? 내가 언니보다 삶을 더 신뢰하지 않기 때문일까? 내가 바라는 언니는 결혼 생활도 그냥 하면서
언니가 똑바로 서는 건데 시인이 되든가. 그리고 연애도 하고. 이혼을 한다니까 진부하게 느껴지고 짜증도 나. 복잡하게 사는 게 싫어. 태희는 떠오르는 생각을 꼼꼼하게 되새기듯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저돌적이고 오만한 기색은 거의 가시고 도리어 우울함마저 느껴지는 분위기였다. 형부는 아직 모르지? 얘기할 거야? 얘기해야지. 이달 중순쯤 발령이 나면 곧 올라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까? 내가 그 전에 내려가서 얘기할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 태경이가 말했다. 그는 처져 보이다가도 자기의 문제, 이혼이나 사랑의 얘기가 닿으면 불현듯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태희는 언니가 이혼을 하고 말 것이란 생각을 했다. 이미 언니는 그것을 결정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설득도 귀찮은 덧칠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평소 연약하고 순종적이기만 하던 언니에게서 저런 단호함이 생기는 건 무슨 조화인지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 남자는 어때? 나보다 더 먼저 정리를 할 거야. 그쪽도 이혼? 아이도 있댔지 않았어? 태희가 물었다. 태경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사고로 갑자기 죽었다는 말도 하기 싫었다. 왠지 그걸 말한다는 건 야비한 것 같아서였다. 결국 태희에게 남은 마지막 결정은 절망과 연민뿐이었다. 그것은 자기가 전혀 언니를 설득하지 못한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당당함, 자신만만함 따위가 결국 자기가 인생을 단순하게 보아온 때문은 아닌지 이런 회의가 들었던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각자가 지닌 고뇌와 감성에 갈래며 켜는 수도 없이 많을 터인데 자기는 이제껏 눈에 보이는 거죽이 전부라고 다 안다고 까불거리며 잘난 척했던 게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이 느껴졌던 것이다. 자매가 헤어질 때 태희가 태경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슬픈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언니의 행복이야. 태경은 말없이 동생을 돌아보았다. 태희는 어머니도 만나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자매는 카페 앞에서 헤어졌다. 태경은 다시 카페로 들어가고 싶었다. 그곳 출입문 한켠에 놓인 공중전화를 쓰고 싶은 것이었다. 호준이 잘 있는지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개운할 것 같았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 그냥 나섰던 것이다. 집으로 가는 크고 작은 골목에는 어쩌면 그렇게 공중전화가 많은지 태경의 눈엔 그것만 보였다. 그러나 호주는 자리 없었다. 언제 돌아오는지 물으려고 하는데 늘 친절하던 젊은 여자 직원이 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태경은 무턱대고 불안해서 그쪽으로만 온갖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부인과 일이 잘 되지 않는지, 사무실에 나쁜 일이 생겼는지, 태경은 어느 하나 속 시원히 알 수가 없었다. 이럴 때면 언제나 자신의 생을 튼튼하게 바치고 있으며 자기를 단단히 메고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랑에 대해서조차 회의가 가는 것이었다. 사랑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 물어녹지 않을 때 얼마나 신기루같이 허망한 것인지. 태경은 자기가 아주 작아지고 작아져서 무엇에 눈에도 띌 수 없게 되고 마침내 수분으로 땅에 스며서 사라지길 바랐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되면 열망과 절망으로의 끝없는 곤두박질은 끝나지 않을까. 하지만 태경은 곧 자신의 자신 없는 변덕을 나무랐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그 나름의 여러 이유가 있어 자칫 예의를 잃기도 하리라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직 자신의 호준에 대한 믿음이 경박스럽기 때문이라고. 태희는 안 오니?
들어서는 태경의 뒤쪽을 곁눈질하면서 전 씨가 물었다. 태경은 기운이 빠져서 아니요 라는 말조차 소리낼 수 없었다. 누가 널 찾던데? 전 씨가 비켜서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러나 태경은 깜짝 놀라 기운을 차리고 눈을 크게 떴다. 여자더라. 전 씨는 딸의 긴장하는 꼴이 밉살스러워 퉁명스럽게 뱉었다. 여자라고? 태경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생각했다. 수정인가? 태경은 전 씨에게 어머니가 들어본 목소리가 아니냐고 몇 명의 친구 이름을 대며 물어보았다. 전 씨는 못 들어본 목소리인데 너를 잘 모르는 여자 같더라고 말했다. 태경은 괜시리 겁이 났다. 까닭없이 그런 언짢은 기분부터 느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느낌의 뿌리는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태경은 다시 전화가 온다면 그때까지 그것을 잊기로 작정했다. 전 씨는 태경에게 정월에 담근 간장이 맛있다면서 매주 걱정을 했다. 베란다에 볕이 잘 들어 간장을 담고 먹는 게 좋을 것이라고. 요새 유행하는 몹쓸병들도 간장, 된장까지 전부 사서 먹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태경은 정월의 간장에는 관심이 가지 않았다. 전화도 잊기로 했으면서 그런데도 태경의 마음은 집안 살림살이 속으로 다가들지를 못했다. 그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고 싶었다. 어서 밤이라도 와서 어둠의 고요 속에라도 잠긴다면. 태경의 마음은 어지러움으로 뒤엉키기 시작했다. 무엇을 해야겠는데 그 무엇이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언제부터인가 태경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가족들로부터 겉도는 날개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 집 안팎 어디에 있거나 태경은 자기 자신보다 식구들이 생각되어 자기가 곧 식구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가족들 속에서 가정이라는 우무질 속에 자신이 날개로 오들오들 끼어 있는 것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 하나가 우무질 속에서 없어진다 해도 그 전체 우무질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 씨는 딸의 어수선한 기색을 눈치챘다. 어서 가정으로 마음이 가라앉아야 할 터인데. 전 씨는 딸의 눈치를 부지런히 살폈다. 어쨌든 그놈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 정이 제 아무리 질기다 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안 보면 시들기 마련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 씨는 이 집에서 꼼짝도 안 할 작정이었다. 이것이 전 씨의 딸을 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난 며칠은 태경에겐 고통의 날들이었다. 호준에게선 전화 한 번 없었고 태경은 수화기를 들었다가 몇 개의 숫자만을 누르고는 놓아버리기를 되풀이했다. 왠지 여자 직원의 목소리를 듣기가 거북하고 캥기는 것이었다. 호주는 바쁘다고 했고 실제로 무척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전화 한 번 걸어주지 못하는 그가 야속했다.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하는 까닭에 그리움의 형태나 표현 방식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자기와는 다르다고 태경은 자신에게 설득했지만 결코 우울과 불안이 풀리지 않았다. 결국 사람은 혼자인가? 그 혼자인 사람이 구원처럼 매달려 보는 게 사랑인가? 태경은 이런 비장한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태경의 이런 조바심은 엉뚱한 데에서 너무도 위태롭게 끼어졌다. 전 씨가 며칠 전엔가 얘기했던 어떤 여자가 다시 태경을 찾았던 것이다. 오늘도 전 씨가 태경에게 전화를 바꾸어 주었다. 전 씨는 전화벨만 울리면 혹시 그놈이 태경을 꿰어낼세라 재빨리 수화기를 들곤 했던 것이다. 태경 씨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젊었다. 네, 전데요. 여자보다 늙은 태경의 목소리엔 물기와 떨림이 섞여 있었다.
저는 정호준의 아내입니다. 여자가 말했다. 태경은 그 다음 말을 듣지 못했다. 이것은 너무도 뜻밖의 사건이었다. 태경이 사색이 된 채 겨우 알아들을 수 있었던 말.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를 만나고 싶다는 것뿐이었다. 태경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여자는 예의를 갖추려는 것 같았다. 가능한 대로 태경이 편한 장소, 편한 시간에 맞추겠다고 여자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태경은 왜 그토록 멍청이가 되고 말았는지 어떤 장소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장소는 그 여자가 정했다. 호텔의 커피숍이었다. 수화기를 간신히 내려놓는 태경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었다. 전 씨는 더욱 기겁한 얼굴이었다. 내용도 모르면서 태경의 꼴을 보고 그런 것이었다. 태경은 앉은 자리에서 소파에 모로 쓰러졌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다. 2시간 후라지만 잡아놓은 시간은 길지 않았다. 태경은 힘겹게 일어나 세수부터 했다. 전 씨는 궁금하고 불안해서 태경을 쫓아다녔다. 전화를 받는 표정이며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꼼짝을 하지 못하는 딸이 하도 수상해서 전 씨가 태경에게 다가갔다. 누구냐? 전 씨가 불길한 예감을 집요한 눈빛으로 물었다. 태경은 어머니의 눈길을 피했다. 그 여자가 누구라고 태경은 혀를 깨물지언정 그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태경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니를 밀어내고 제발 혼자서 잠깐만 있게 해달라고 살을 저미는 목소리로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1시간이나 기척도 없었다. 다행히 문이 안에서 걸리지 않아 전 씨는 가끔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태경은 침대에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점심때가 지나서 태경이 일어났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전 씨는 화장을 하는 태경의 옆에 마치 어머니의 외출에 심통난 아이처럼 앉아 있었다. 태경은 눈썹에 검은 칠을, 눈두덩엔 푸르고 갈색이 나게, 입술엔 붉은 칠을 하고 볼에는 분홍을 발랐지만 그의 표정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표정뿐 아니라 목구멍과 입 안에도 눈물이 고여서 태경은 집을 나설 때 그를 근심과 걱정과 연민으로 바라는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입 밖에 내지 못했다. 태경은 택시를 탔다. 볕은 따사로웠으나 바람에는 눈기운이 섞여서 싸늘했다. 태경에겐 택시의 속도가 지루하고 답답했다. 거리는 봄과 겨울이 뒤섞인 듯 지저분하게 보였다. 볕이 닿은 쪽은 질척거렸고 후미진 데는 음산하게 얼어 있었다. 사람들의 차림도 그랬다. 두터운 겨울 옷을 섣불리 벗어던진 사람, 여전히 오리털 파카를 걸친 사람, 길바닥엔 널브러진 비닐과 종이 조각, 깨어진 보도블록. 무엇라고 말할까? 태경의 눈은 환절기의 거리 풍경에 가 있었으나 그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했으며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정호준의 아내입니다. 라던 여자의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태경은 택시 문의 손잡이에 불안정한 느낌으로 닿아 있는 자신의 손을 보았다. 바툭 깎인 손톱, 뭉퉁한 손끝, 굵은 매듭. 그러나 그것보다 한눈에도 탄력을 잃어 보이는 살가죽이 태경의 주제를 더욱 초라하게 느끼도록 했다. 태경은 도둑질이라도 들킨 것처럼 손을 등 뒤쪽으로 감춰버렸다. 운전기사가 즐겨 듣는 모양인 라디오의 코미디 프로그램에선 무슨 우스운 얘기를 했는지 기사가 혼자서 킬킬거렸다. 호텔과 붙은 백화점 앞길은 노선버스와 택시로 주차장같이 어지러웠다. 태경은 맨 앞쪽에서 내렸다. 그냥 가버릴까? 태경의 발걸음은
약속 장소로 습관처럼 움직였으나 그의 마음은 쉬지 않고 이 생각을 했다. 가버릴까? 태경에게 인류 호텔은 천장의 높이만으로도 위압적이었다. 태경은 집을 잃은 아이만큼이나 당황한 꼴로 기다란 로비에서 커피숍을 찾았다. 그러나 정작 한쪽에 박혀있는 커피숍은 소박하고 한적했다. 그 한적한 홀이 태경에겐 왠지 희뿌옇게 보였다. 어떤 자리가 비어있고 어떤 자리가 차 있는지, 어느 쪽에 그 여자가 혼자 앉아 있는지. 그러나 혼자 앉아 있는 젊은 여자는 없었다. 태경은 지금이 약속한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없다는 게 우선은 마음이 놓였다. 당황한 꼴만 안 들켜도 어딘가 싶었으리라. 태경은 1분 동안에 여러 번이나 엉덩이를 들어서 앉음새를 고쳤다. 가방을 의자 옆에 두기도 하고 무릎에 올려놓아도 봤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직된 고개를 돌려 사방을 바라보고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낯을 훔쳐보았다. 눈곱 낀 것은 없었다. 하지만 턱에 늘어진 살가죽은 색조 화장으로도 숨겨지지 않고 속절없이 도드라져 보였다. 이때 한 여자가 입구에 나타났다. 태경이 손거울을 가방에 집어넣고 다시 단정하게 앉아서 앞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 그 여자가 띄었다. 그러나 태경은 그가 자신의 그 여자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 여자는 나이든 처녀로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태경의 곁으로 다가오며 유심히 보는 듯 하더니 다른 자리로 갔다. 자리만 달랐지 그들은 바다를 향해 앉아있는 갈매기처럼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약속 시간으로부터 10분은 지났으리라. 그때 종업원이 다가와 혹시 수유리에서 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태경은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무턱대고 얼굴을 붉혔다. 종업원이 그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맞다고 종업원이 그 여자에게 눈으로 말했다. 순간 젊은 여자가 푸식 웃었다. 저런 아줌마가 후준이 애인이라니. 그 여자는 웃음부터 나왔던 것이다. 너무도 뜻밖의 여자였으므로. 그러나 그가 태경의 앞자리에 와 앉으며 몰라 뵈었습니다 라고 인사할 땐 그 여자의 얼굴에 경멸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었다. 태경은 자기가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분간도 하지 못했다. 전화하셨던.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물은 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여겨질 지경이었다. 네, 제가 정어준의 아내입니다. 여자가 말했다. 목소리는 전화에서보다 더 맑게 들렸다. 태경의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고개는 밑으로 꺾였고 그는 탁자 밑에 숨긴 손으로 마치 필사적이게 손톱 밑을 파고 있었다. 사실은. 여자가 입을 열었다. 태경은 자기의 목숨이 혐오스러워졌다.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영화도 아니고. 여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듣기만 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빨리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할 텐데 라고 조바심을 쳤다. 그 여자는 또 다른 말을 했다. 그러나 태경은 듣지 못했다. 아마 제가 부인을 만난 걸 알면 호준 씨는 나를. 하지만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가 말했다. 그 여자는 얼마 전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이혼에 합의하기에 이른 말. 당신은 내 예술혼을 매말리지만 태경 씨는 반대로 샘솟게 한다던 말만 듣지 않았어도 남편의 정부를 찾아 나서는 천박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 웨이터로부터 중년의 단정한 가정주부인 태경을 확인했을 때 그 여자는 자신의 조바심이 도리어 코미디 같아서 웃음이 터져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첫인상이 도리어
경박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그 여자에게 새로운 고통이었다. 언젠가 호준이 지나는 말로 그 여자에게 던진 말. 당신이란 여자는 사랑도 없고 생활도 없다. 그런 것을 귀찮아하는 이기주의다 라던 말이 새삼 떠올랐다. 그 여자는 고개 숙인 중년의 태경에게서 뭔지 모를 편안함과 따뜻함을 보았던 것이다. 생활의 때가 깊이 배인 것 같으면서도 슬픔과 기쁨의 감성이 투명하게 흐르는 표정. 그 여자는 태경이 경황 없는 중에 시킨 커피를 식기 전에 드시라고 말했다. 미안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태경이 오래도록 벼르던 말을 했다. 눈시울이 젖어들기 시작했다. 자신이 자기의 전생을 바쳤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어쩌면 꿈이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곳에 오기 전에 그를 사로잡았던 미움이나 태경을 보자마자 느낀 경멸은 이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은 그저 슬픔과 소외감만이 그 여자를 지배했다. 왠지 자기가 태경보다 더 초라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태경이처럼 눈시울을 적시지는 않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솟구치는 패배감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다. 자기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의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겉돌면서 살아온 부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준 씨와 결혼하실 건가요? 한동안의 침묵 끝에 그 여자가 물었다. 순간 태경이 고개를 번쩍 죽여들었다. 그 여자는 태경의 얼굴에서 눈물 자국을 보았다. 태경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런 중에 태경의 눈엔 그런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여자를 놀라워하는 빛이 역력히 나타났다. 태경의 상식으로는 그 여자의 말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결국 태경은 자신을 삼킬 듯 쏘아보는 호준의 아내에게 아무 대답도 해주지 못했다. 그들 두 여자가 만난 지 반 시간이 지나도록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얼마 되지 않았다. 침묵이 한동안 지나고 이윽고 호준의 아내가 계산서를 뽑아들었다. 태경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었다. 여자는 말없이 일어섰다. 태경도 엉거주춤 엉덩이를 들었다. 여자가 입을 달싹거리는 게 보였다. 눈이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었다. 모멸과 씁쓸한 기분에 대해서라고나 할까. 여자가 돌아서서 계산대로 갔다. 그제서야 태경은 서둘러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갔다. 아니, 제가... 태경이 불이 나게 가방을 열며 말했지만 여자는 틈을 주지 않았다. 두 여자는 커피숍의 입구에서 헤어졌다. 태경은 눈으로 하는 그 여자의 인사에서 쓰디쓴 모멸의 감정을 읽었다. 여자는 뿌리치는 듯한 걸음걸이로 로비의 중앙을 향해 걸어갔다. 태경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걸음걸이의 여자 뒷모습뿐이었다. 그 여자가 가슴 터지게 느끼고 떠나는 패배감과 쓰디쓴 좌절에 대해서 태경은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었다. 물론 짐작도 하지 못했다. 태경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부터 해야 할 동작을 잊은 로봇같이. 그러나 아주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지는 않았다. 태경은 서둘러 백화점 쪽으로 나갔다. 그곳으로부터 찻길로 나가는 통로는 그가 훤히 잘 아는 길이었다. 거리에 섰을 때 늦은 오후에 다가드는 저녁의 느낌이 태경을 에워싸는 듯했다. 태경은 하늘을 쳐다보고 허공을 둘러보았다. 방금 자기가 어디로부터 여기에 왔는지, 자기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애매모호해졌다. 그저 확실하게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드는 것은 호준에 대한 솟구치는 그리움뿐이었다. 결국 태경은 그리움에게 자신을 내맡겼다. 그리움이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이다.
택시를 타고서야 그는 시계를 보았다. 분을 가리키는 바늘은 숨가쁘게 5시를 채우려는 것 같았다. 거리는 왠지 한산했다. 그래서 서울 같지가 않았다. 어쩌면 러시아어의 지옥을 위해 잠깐 한산한 것인지도 몰랐다. 태경은 차마 호준의 사무실로 갈 수는 없었다. 왠지 마음이 거기까지 거침없이 내닿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는 사무실 근처에서 내려 길가의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붉은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겨울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엔 음지 냄새가 났다.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열대 수목들은 모두 조화였고 그것은 또 하나의 자리와 또 다른 자리를 가로막고 있었다. 레스토랑의 붉은 기운 도는 조명 속으로 바브라 스트라이젠드는 이제 꽃을 보내지 말라고 노래하는 중이었다. 사랑의 노래도 부르지 말고. 태경은 입구가 잘 보이는 자리에 앉고 싶었다. 종업원은 무조건 따라다니며 그가 어서 자리 잡아 앉기를 바랄 뿐이었다. 태경은 나뭇가지 사이로 자신은 숨되 입구는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았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자기는 손님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손님. 태경은 종업원이 자기 곁에서 떠나고 났을 때, 그래서 홀가분하게 생각에 잠길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의 손님 속으로 별똥별같이 빠져들었다. 얼마나 오래도록 자기 혼자서 그를 상상하고 그를 느끼며 지낼 수 있게 되길 갈망했던가. 태경은 동전을 꺼내 들고 공중전화를 찾아갔다. 수율입니다. 태경은 전화를 받는 여직원에게 부드럽고 겸손한 인상을 주도록 신경 쓰며 말했다. 여직원은 일단 친절했다.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은 호준이 없다는 것이었다. 오늘 안 들어오시나요? 태경은 여직원에 대한 자기 인상 따위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여직원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모님에게 이 여자 수유리의 전화번호도 가르쳐주지 않았던가. 저는 모르겠어요. 들어오실 것 같기도 하고 들어오실 거예요. 바쁘셔서 야근을 하실지. 저는 6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네. 태경은 신음처럼 뱉었다.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여직원의 목소리엔 뒤편으로 짜증이 숨겨 있었다. 제가 지금 사무실 근처에 있어요. 기다릴까 하고요. 꼭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태경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참혹함으로 쪼그라드는 느낌을 느꼈다. 언제 오실지. 여직원이 중얼거렸다. 태경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싶었다. 6시에서 7시 사이에 전화해 보세요. 여직원이 말했다. 태경은 고맙다고 인사했다. 6시에서 7시 사이, 너무도 막연한 틈이었다. 그런 틈이라면 무엇인들 빠져나가지 못하랴. 태경은 힘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서 최악의 경우 못 만나도 좋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래도 자기는 이곳에서 기다리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기 위해 태경은 술을 시켰다. 갈증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차가운 맥주가 거푸 태경의 속에서 받아들여졌다. 태경은 잠시 동안에 한 병을 다 비웠다. 태경은 취하고 싶었다. 취한 채 세상 속에 있고 싶었다. 모든 것이 부드럽게 보이도록 서로 사랑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는 사랑한다. 태경은 속으로 말했다. 나는 단지 사랑할 뿐이다.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알아버린 여자다. 나는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 증오를 통해 세상을 볼 것이고
슬픔을 통해 세상을 보게도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보았다.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 사랑의 옷을 입고 사랑을 느끼며 사랑의 힘으로. 태경은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기쁘되 서글픈 자기를 보았다. 차디찬 술이 담긴 유리잔을 소나귀에 가득 잡고서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그윽한 눈길을 아주 먼 데로 뻗치고 있었다. 후준 씨,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가련했는지.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것조차 사랑이라고 믿는 이상한 여자가 되었어. 아마 당신도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당신의 젊고 세련된 아내와 헤어졌을 때 갑자기 또다시 나는 당신만 느끼고 당신만 보게 되었어. 나는 당신이라는 대기 속에서 구름처럼 흘러 지금 여기에 있어. 그리고 술을 마셔. 혼자서. 당신이 없으니까. 어쩌면 오늘 이렇게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그냥 돌아갈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우리가 서로 다른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듯이. 당신을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간다. 그냥 돌아간다. 간다. 태경은 깜빡 잊었다는 듯이 술을 마셨다. 시계를 보았다. 6시가 거의 되었다. 2분 남았다. 6시다. 여직원은 6시에서 7시 사이라고 했으니까 만약 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할 거야. 그래야 해. 그래야 신이라고 할 수 있어. 나쁜 신. 태경은 2병째 술을 비웠다. 나는 타락했나? 태경은 탁자 위에 2팔을 얹고 거의 엎드리다시피 했던 윗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똑바로 앉아보았다. 가짜인 나뭇가지 사이로 입구가 보였다. 젊은 여자와 남자가 들어오고 문이 저홀로 흔들리다가 멈췄다. 6시 10분이 되었다. 문은 자주 여닫히고 대부분 연인이나 친구 사이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들어왔다. 태경은 자신이 이곳에서 점점 튀는 게 느껴져 거북스러웠다. 늙은 여자가 혼자서 빈 맥주병을 2개나 올려놓고 입구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태경은 부끄러웠다. 그냥 돌아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다. 호준이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는 없는지. 태경은 자신에게 이렇게도 물어보았다. 호준 씨와 결혼하실 건가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여자가 물었던 이 말이 떠오르는 것일까? 당신의 아내와 만났다고. 태경은 호준을 만나야 할 이유를 찾아낸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공중전화에 10원짜리 2개를 집어넣고 숫자를 눌렀다. 신호가 울리기 시작했다. 금속의 떨림이 태경의 조바심을 지지는 못했다. 태경은 찢어지고 졸아든 가슴으로 송수화기에서 들어올려지는 소리를 감지했다. 곧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건축입니다. 태경은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걸 느끼며 소장님 계시느냐고 물었다. 그쪽에선 대답이 떴다. 어쩌면 3초쯤 틈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태경은 그 틈이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신화의 동굴처럼 느껴졌다. 곧 들어오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 남자가 말했다. 네. 태경의 목소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말하는 그 여자 자신은 알지 못했다.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태경은 남자가 이렇게 물을 때 겨우 정신을 수습했다. 저는 제가 지금 근처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면 이곳으로. 태경은 레스토랑의 위치와 이름을 알려주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그 여자는
절망을 뱉어내듯 한숨을 쉬었다. 태경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단정하게 앉았다. 눈길은 제풀에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출입구 쪽으로 내달렸다. 태경은 추억을 더듬기로 했다. 호준이라는 남자를 처음 만나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그 여자의 마음은 추억을 더듬지 못했다. 어느 한 과거 속에도 머물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그저 출입구와 카운터의 전화벨 소리에 모든 신경의 더듬이를 쏘아던지고 있을 뿐이었다. 태경은 좋아하는 노랫말을 생각해 보려고 애썼다. 패튀김에 내 사랑아 어느 곳에 있는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었지. 가난한 이 마음을 당신께 드리리. 이건 처음이 어떻더라. 그 맑은 시냇물. 어떻지? 태경은 여기에서 헤매었다. 그렇게 잘 부르던 노래의 가사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이건 시였어. 태경은 다시 2병의 맥주를 시켰다. 종후보는 바구니에 넘치도록 팝콘을 담아다 놓았다. 맥주는 여전히 차가웠다. 만약에 그가 오지 않는다면 7시까지만 기다리다가 9시까지, 11시까지 기다리면서 술만 마시다가 나는 이렇게 타락하는 건지 몰라. 타락한 중년 여자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머니는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아이들은. 태희는 내가 한 남자에서 다른 남자로 옮겨간다고 했던가. 시침과 분침이 제각기 7자와 12자에 닿아 있었다. 태경은 나가야 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호준이 이곳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고, 그리고 영원히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태경의 가슴은 조여들다 못해 메마른 벌레 껍질처럼 되었다. 그 여자의 지금 소원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울고 싶은 것이었다. 하나의 술병이 비었다. 태경은 다른 병을 기울였다. 술과 친해지는 사람은 모두 외롭고 괴롭기 때문일 것이다. 태경은 이런 생각을 했다. 호준이 같은 남자, 예술적 재능을 가진 남자, 나보다 젊은 남자, 세련되고 젊은 아내가 있는 남자. 그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내 주제를 모르고. 나는 한낱 가정주부, 늙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젊은 남자한테 빠져서. 섹스 때문일까? 아, 그것 때문이라고. 태경은 탁자 한 켠에 국화 한 송이와 나란히 타고 있는 붉은 촛불을 바라보았다. 불꽃은 바람도 없는데 바르르 흔들리고 있었다. 섹스 때문에. 태경은 진저리를 쳤다. 그 여자가 이혼을 할 작정이라면 구태여 나를 만날 이유가 없었을 거야. 태경은 다시 빈잔에 술을 따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그때 언뜻 눈길이 스치는 곳에 그가 오고 있었다. 태경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호주는 태경의 옆에 앉았다. 잘 왔어요. 그가 힘차게 말했다. 태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호준의 팔을 잡았다. 긴장과 조바심, 좌절감이 한꺼번에 홀연히 사라져서 그의 몸은 허물어지려는 것 같았다. 호준이 태경의 반쯤 술이 담긴 잔을 들며 목이 마르다고 중얼거리며 마셨다. 그리고 병을 보더니 벌써 2병째냐고 물었다. 4병째야. 태경이 말했다. 더 늦었더라면 주정뱅이 한 사람 나올 뻔했네. 호준이 말했다. 태경은 허무하게 웃었다. 그래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 태경이 말했다. 오래되었소? 태경은 차마 2시간도 넘게 이곳에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가 미안해하는 것이 태경은 싫었다. 지금은 마음이 비할 데 없이 편안하고 바람이 있다면 그저 이렇게 오래도록 호준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 자신이 언제 초조하고 불안했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여름날의 시궁창처럼 고여오르던 의욕과 타락의 예감도 태경은 도저히 되새길 수 없었다. 배고프지 않아? 호준이 태경의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다. 그리고 태경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잘 지내느냐고 물었다. 태경이 웃으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것일까? 나의 현실은 무엇이고 비현실은 어떤 것일까? 태경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호준과 앉아있는 지금이 자신의 현실인지 어머니의 감시와 불안의 눈초리 속에서 옥죄어드는 삶이 현실인지, 그리고 이렇게 다른 두 현실 중에 어느 것이 자신의 진짜 현실이고 현실일 수 있는지. 오늘은 정신없이 바빴어. 호준이 자기 앞에 놓인 술잔을 치우고 종업원이 가져다 놓은 메뉴판을 열며 중얼거렸다. 오전 오후 회의에다 현장에 들르고 그런 와중에 틈틈이 당신 생각이 나더라니깐. 호준이 말끝에 씩 웃으며 태경을 보았다. 태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우리 이런 거 칼로 써는 거 먹어야지 뭐. 호준이 말했다. 태경은 그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안심 스테이크라는 글자를 보며 무조건 끄덕거렸다. 호준이 의자 밑으로 태경의 손을 잡았다. 내가 좋아? 태경이 갑자기 들킬세라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좋아. 호준이 소년처럼 대답했다. 태경은 호준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이 남자. 태경은 운명을 생각해야 했다. 넘어야 할 너무도 높고 험한 산과 건너야 할 무서운 강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게 섬뜩하게 느껴지곤 했다. 요새 와서 부쩍부쩍 그런 공포 같은 절박감이 자주 끼쳤다. 호준과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할수록 공포감이 더 커졌다. 나는 오늘 내가 왜 당신한테 빠졌나, 이 여자의 무엇이 나를 사로잡았나 생각해봤어. 호준이 이렇게 말할 때 태경은 자신의 운명의 빛을 보았다. 투명하지만 눈에 확연히 띄는 어떤 빛이, 투명하지만 눈에 확연히 띄는 어떤 빛이 호준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어쩌면 느낌이었는지도 몰랐다. 당신의 그 맑음 때문이야. 나는 일관계로 모르는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데 당신은 보기 드물게 심성이 맑아요. 당신 속에는 맑은 예술가의 혼과 열정이 숨겨져 있어. 마치 잠자는 공주처럼, 마술에 걸린 왕자처럼 말이야. 이때 태경이 거의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제발 이렇게 말했다. 태경은 호준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호준이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태경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태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잠자는 공주나 마술에 걸린 왕자가 아니어도 좋다. 나는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이 기쁨만으로도 내 운명이 감사한다. 태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저 호텔의 커피숍 앞에서부터 흘러내릴 핑계를 찾고 있던 눈물이었다. 태경은 이 남자가 너무도 고마웠다. 사람에 대해서 이런 고마움을 느끼기는 아마 태경의 단조로운 삶의 경험에서는 처음일 것이었다. 태경에게 호준이 자신의 한쪽 어깨를 대었다. 태경은 그 어깨에 자기 생의 무게를 얹었다. 오랜 모멸의 먼지들에 깊이 묻힌 그 여자의 자존심이 소물소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한다. 태경은 마음속으로 하늘과 땅에 말했다. 삼라만상에 공포했다.
나는 사랑한다. 마침내 사랑을 얻었다. 라고. 그리고 모든 신들에게 감사한다고 고백했다. 그 여자의 몸과 마음에서 40몇 해째 걸러내지 못한 찌꺼기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가볍고 투명하고 환해지는 느낌. 태경은 지금 이런 느낌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들이 시킨 저녁밥이 왔다. 태경은 아주 오랜만에 야채와 밥과 고기를 모두 먹었다. 밥 먹자고 안 했더라면 매 맞을 뻔했네. 호준이 일부러 주눅든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경은 재미있게 웃었다. 그리고 둘 다 수저를 놓고 물까지 마시고 커피를 기다릴 때 태경이 불쑥 말했다. 오늘 누굴 만났어. 투정처럼 들리는 목소리였다. 말끝을 풀쑥 떨어뜨리고 호준의 눈길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호준은 태경의 말을 언뜻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다만 그 말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만 느꼈다. 그는 고개 숙여서 그의 옆모습만 볼 수 있는 태경을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태경은 후회하고 있었다. 말을 꺼내놓은 순간 태경은 그 사건이 호준과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어쩌면 그 여자도 자기와 만난 것을 헤어지는 순간부터 지워버렸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준이 점점 침묵의 부피를 키우고 있는 태경의 목에 손을 얹었다. 그의 긴 팔은 태경과 다른 의자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태경의 목을 두르고 그의 귓볼을 충분히 만지게 했다. 태경은 호준의 손길이 닿은 자신의 귓볼에서 전신으로 퍼지는 저릿저릿거리는 감촉 때문에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목을 뒤로 젖혔다. 목은 호준의 팔을 베고 의자의 등에 대어졌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감은 눈 바깥으로 태경은 강물 같은 내일을 느꼈다. 내일과 또 다른 내일들이 끝없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곧 내일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내일은 무엇일까? 태경은 내일이 슬프고 두려웠다. 요 며칠 사이에 부쩍 그는 다가오는 날들에 대해 그런 느낌을 가져야 했다. 저 내일의 강은 건너야 하는 강인지 한없이 따라 흘러야 하는 강인지 지금의 태경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선택은 더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태경은 결심해야 하리라. 그것은 어쩌면 슬픔과 고통일지도 몰랐다. 태경의 감은 눈에서 눈물이 코를 타고 흘렀다. 40이 넘어 생활의 이끼가 혀로 붙은 여자에게서 이토록 많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른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다. 호준이 손끝으로 태경의 귓불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당신이 만난 사람이 누구지요? 호준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태경이 다물고 있던 입에 아랫입술이 더욱 위로 밀려 올라갔다. 나는 가끔 내가 당신의 타성처럼 되어버린 평화를 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이 괴로움을 얼마나 속으로만 사귀는지 이젠 내게도 그것이 느껴지거든. 이젠 그렇게 하지 마라. 함께 나눠. 우린... 호주는 더 말할 수가 없었다. 태경의 손바닥이 그의 입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태경은 호준의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게 되는 게 두려웠다.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편하고 쉬운 감정처럼 느껴져서였다. 말하기 싫어요? 호준이 우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태경의 남편과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경이 아랫입술을 물었다. 잠시 한켠으로 기울었던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아내라고. 태경이 고개를 들며 길게 뻗쳤던 다리도 끌어당겨
단정하게 앉으며 말했다. 순간 호준의 몸이 굳는 것 같았다. 태경에게 미안하고 속이 상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다. 왜 그 여자가 그런 필요 없는 짓을 했는지, 결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 대해 제대로 알려 하지 않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호주는 지금도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제 사무실 근처에서 그들, 금이간 부부가 만났다. 그들은 이혼에 대해 얘기해야 했던 것이다. 이혼에 대해선 호준의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호준은 당신에게도 그것이 좋은 해결 같다고 말했다. 그 여자는 이혼 문제가 정리되면 곧 시카고로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곳엔 기반을 잡은 그의 언니가 살고 있었다. 그들 사이는 아주 차분했고 이야기는 매듭 하나 만들지 않고 간결하게 끝났다. 그런데 이제 헤어져야 한다는 걸 서로 느꼈을 때 그 여자가 물었던 것이다. 지금 그 여자는 어떤 여자야? 호주는 아내의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문득 이빨이 서로 부딪히게 앙 물리는 걸 깨달았다. 왜 그랬는지 몰랐다. 호주는 태경을 떠올렸다. 순간 그는 자신의 아내와 태경은 너무도 달라서 설명해 보았자 이해하거나 느끼거나 상상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을 했다. 호주는 낯을 찡그리고 입을 꽉 다문 채 아내의 마지막 관심을 무시해야 했다. 사랑하는 것 같아. 아내가 비웃음이 감도는 표정으로, 그러나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호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표정에서 해답을 읽었다. 언짢은 일 있었어요? 호준이 태경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니, 전혀. 그냥 내가 그저 미안해서. 미안하다니, 그건 너무 나쁜 표현이야. 호준이 말했다. 당신에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이혼 때문에 잠깐 만났다가 당신에 대한 감을 잡은 모양이야. 호준이 말하며 일어섰다. 가려고? 태경이 중얼거리며 그를 쳐다보았다. 태경은 가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헤어지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는 그냥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을 속으로 되뇌이고 있는 태경의 눈에는 초조와 불안이 찰랑거렸다.